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5월 8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초안전 제9편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초안전은 계명대학에 있는 중국 정치 전공인 이종 교수가 올해 3월 달에 쓴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초안전 넘버 9. 부제는 중국 통일전선 공작에 위협받는 군사기밀,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이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군사기밀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중국으로 넘겨졌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초안전 부대가 40만 명이 되는데, 군사, 정보기관, 군부와 정보기관 인사를 포섭할 목적으로 상당히 접근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율보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을 펼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 인민해방군 내에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지원부대인데, 기존의 정보전 부대를 통합한 이 부대는 병력이 무려 40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초안전을 직접 실행하는 3부만 해도 무려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조직과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중 간에 일어난 정보전 또한 이들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 연수 갔던 기무사 소령이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되어서 기밀을 결국 유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기사 볼까요? 2015년 7월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A 소령이 중국인 남성 B씨에게 여러 건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소령은 같은 해 3월 중국인 B씨에게 상급 기밀에 해당하는 해군 구축함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A 소령은 기무사 동료에게서 넘겨받은 정보 문건을 필사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SD 카드에 담아서 데드드롭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특정 표시를 한 뒤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데드드롭으로 전달책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중국 측의 군사기밀을 건넬 당시에 A 소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에 연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중국인 B씨는 정보기관 요원으로 드러났습니다. A 소령은 결국 5월 본국으로 소환되어 긴급 체포되었고 7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방첩당국이 밝힌 데 따르면 A 소령은 2010년 중국으로 연수를 떠났을 때 인민대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일한다던 B씨는 A 소령을 살갑게 대하면서, 아주 잘 대하면서 중국 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A 소령이 B씨에게 끌려다니게 된 계기는 2011년 9월 당시 A 소령이 한 술집에서 휘말린 시비 때문입니다. A 소령과 술집 직원들 간에 쌍방 폭행이 있었습니다. 술집 직원들은 A 소령에게 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B씨가 등장해 사건을 무마하는 건 물론이고 이미 준 합의금까지 돌려줬다는 겁니다. A 소령은 B씨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후 B씨는 2012년 여름 A 소령의 연수가 끝나기 전 자신의 고향집에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A 소령이 2013년 2월 중국을 다시 찾아왔을 때 B씨는 A 소령의 여행 경비를 대주고 모친의 칠순을 축하한다며 2,000위안 약 38만원의 축의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A소령에게 군사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가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고 정보 수준도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 수준은 높아집니다. 급기야 B씨는 우리 해군 구축함 정보와 사드 정보까지 요구를 합니다. A소령은 결국 B씨에게 해군기획참모부장 인수인계 자료를 건네다 우리 방첩당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A소령이 B씨에게 건넨 정보는 3급 기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이었고 받은 돈은 밝혀진 것만 800만원에 이르릅니다. 돈도 받았구만요. 당시 방첩당국은 A소령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군사기밀 유출죄만 적용을 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정부는 중국을 적국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일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전역 후에 국정원 돕던 전직 정보사 팀장, 정보기관에 포섭되어서 이중간첩으로 활동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무사령부, 현 방첩사령부는 군 관련 방첩 업무, 즉 기밀관리를 맡는 기관인데 이보다 더 보안이 엄중한 곳이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정보사령부에서도 2018년 6월 중국 관련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밀 유출 규모도 컸고 연루된 정보사령부 팀장이 중국 정보기관이 포섭한 이중간첩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6월 100여 건의 군사기밀을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전직 현직 간부들이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가 검찰발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중앙일보 등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보사령부 출신 황모씨와 홍모씨를 최근 구속에 수사 중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정보 요원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흔적도 발견했다고 하면서 100여 건이 넘는 군사기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드러난 유출 기밀 건수는 무려 160여 건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했습니다. 황 씨는 이렇게 확보한 기밀을 공작팀장 선배였던 홍 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유출한 기밀 가운데서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비밀요원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 2019년 7월 동아일보는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간부가 수년 전에 중국에 포섭된 이중간첩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검찰 등을 인용해 H씨는 2002년 정보사를 퇴역한 뒤에도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 흥룡이라는 암호명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 씨를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홍 씨는
1984년부터 18년 동안 정보사에 근무를 합니다. 그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퇴직 후에 또 국정원 방첩사 등과 협력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방첩당국에 꼬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고추를 파는 사업자로 신분을 세탁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방첩당국에 적발당한 홍 씨는 한국에 돌아가 기밀을 빼내는 조건으로 중국에 포섭되었고 정보사의 후배 공작팀장을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중국에 보낸 비밀요원 명단을 빼내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파견나가 있는 비밀요원들이 급히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홍 씨와 황 씨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간첩죄 적용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첩인데 간첩죄를 적용 안 받은 건 뭐예요? 중국이 적국에 알아가지고 간첩죄를 적용 안 한 거예요. 이 참 판결도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기사 내용을 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누구 편이었나? 대북 공작 베테랑 요원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전 시각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을 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군 정보 요원을 포섭하면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한미연합군 기밀까지 빼낼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방첩당국은 초안전을 바탕으로 국내에 침투하려는 중국 공산당을 막아내는 데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더욱 유리한 일도 지난 정부에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대북정보요원을 적에게 기밀을 팔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봅시다. 2019년 11월 국정원이 적발했다고 주장한 주중한국 대사관 무관 정규필 예벽 육군 대령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2019년 11월 국정원이 적발했다고 주장한 주중한국 대사관 무관 정규필 예벽 육군 대령 사건인데 이거 봅시다. 2020년 11월 당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산 군사기밀 유출 및 대응 현황 자료에서 주중한국 대사관 무관부의 전시활동 계획 등 50여 건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뒤에 이를 소지하고 외국으로 북한 중국 정보요원들과 무단 접촉한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월간조선 2022년 9월호를 통해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규필 대령은 주중한국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기 전에 뛰어난 정보사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그가 봉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국정원이 내어놓은 영장에는 정 대령이 북쪽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고 불법 거래 역시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대령은 수년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북 해외 공작 분야는 모두 초토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초안전의 공세에 우리 첩보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그 중국의 초안전의 이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큰 정부기관들의 어떤 그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